그때야말로 영끌해서 사면 된다. 1억이면은 최소한 5채에서 10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좀 길게 네. 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뭐 예전에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중에 사라질 수 있다. 100년 후에는. 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간 좀 시계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괜찮은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 네. 이 부분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아, 맞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 분위기 너무 좋았을 때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옳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있고, 돈이 있어요. 돈이랑 부동산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돈의 총량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죠. 네. 만약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는 이미 됐고, 세대수도 줄어드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통화량이 줄지 않고 늘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냐?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난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총량이 있을 텐데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안 늘죠. 네.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토지의 총량은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의 총량은 늘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건축물, 즉 새 아파트나 새 집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인구 문제도 인구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화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기인을 해서 만든 데이터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M2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데이터적으로 추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죠. 네.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시가총액과 통화량이 엎치락뒤치락 비슷하게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꽈배기 꽈듯이 조금은 통화량이 더 많았다가 어쩔 때는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많았다. 이렇게 비슷하게 왔는데 네. 언제 이게 틀어졌냐? 전고점이 122%입니다. 122%. 그러니까 M2 통화량 전체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22% 많았던 거죠. 근데 언제? 코로나가 터지고 임대차 3법 때는 이 난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 대비해서 최고 47%까지 거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품이 빠져야 돼요. 어디까지? 통화량 밑으로. 자, 보시면 2000년대 초반도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낮았죠. 네. 그 다음에 2013, 14, 15년도 어때요? 통화량이 아파트의 시가총액보다 즉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더 작아요. 이럴 때가 바로 시가총액이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아파트를 사기 너무 좋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화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평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 3년간은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 밑으로까지 내려올 거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뭐다? 그때는 진짜 그때야말로 영끌해서 사면 된다. 네. 무릎까지 빠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 그래서 일본처럼 그렇게 되는 거, 일본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일본은 일단은 한국도 지금 버블이지만 일본은 말도 못할 정도의 버블. 엄청 왔었죠 그때. 그러니까 일본 도쿄를 팔면 미국 부동산 전체를 산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은 말도 못한 엄청난 그런 거품, 그리고 대출도 100%씩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짜리 내가 땅을 사는데 네. 그 100억을 다 대출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버블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이제 거품이 심하게 빠졌던 건데 한국은 지금 다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DSR로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돈을 함부로 많이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다. 하지만 아주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이 상태로 가면은 인구가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시대가 또 오거든요. 2040년 지나면. 네. 그때는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데이터 보고 일단 통화량이 느는지 안 느는지 또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그리고 나이 먹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뭐 일본처럼 될 거다라는 거는 절대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보고 그렇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전세 시장은 계속 하락하게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어쨌든 잠실이 대단지가 많으니까 제가 잠실 예로 많이 드는데, 리센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단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세가 있어요. 전세. 그리고 전세 최저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가 지금 원래 한 1년 전에 15억 정도 했는데, 지금 계속 빠져서 10억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가 매물인데, 전세 매물이 어때요? 증가하고 있네요. 늘고 있죠.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 가격이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즉, 지금 전세는 안정화되고 있다. 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도 다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 전세 산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내가 어디냐? 바로 월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월세 시장도 제가 더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도 이미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잠실 같은 경우는 70% 넘게 올랐어요,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올랐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월세 데이터도 지금 보시면 월세도 이제 호가를 다 저희가 전월세 환산율을 다 계산해서 이걸 하나의 차트로 나타내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한 6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350만에서 46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282만 원까지. 최저 호가가. 이걸 12월 달에 그래프로 보면 월세도 어때요? 계속 지금 우하향 하는 거 보이시죠? 월세 막대 그래프도 어때요? 매물 숫자도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럼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수요자, 실제로 월세를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세를 살고 싶은데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게 너무 비싸니까 전세를 못 가고 월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도 이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70%, 80%씩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리고 대출은 이미 이전에 다 받아놨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월세를 내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내가 월세에 맞춰서 외곽으로 빠지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월세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막 엄청 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이런 흐름도 지역마다 또 달라요. 지역마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뭘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랭킹 가시면 일자리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 한국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한번 보고 이거를 뭐 한 6개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택 고덕의 일자리가 2만 9천 개가 늘었어요. 6개월 동안. 뭘 했길래 자, 이거 고덕에 이제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잖아요. 얘를 누르면 일자리를 보여주는데 이야. 자, 일자리가 어때요? 엄청나네요. 자, 이게 5월 달에 몇 개냐면 5월 달에 10,000개였거든요. 1466개였는데 지금 최신 데이터 9월이 얼마 34,000개예요. 이야. 그래서 평택 고덕이 지금 월세가 어떻게 되느냐? 월세가 한 3, 4개월 전에 140, 150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2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서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안 이게 부동산은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냐?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이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월세도 못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고덕과 같은 일자리가 급증하는 이런 지역은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네. 야,
일자리 늘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보니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부동산 관련된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타이밍에 잘 살 수 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채널 그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1억 있다면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어떤 부동산을 사면 좋을지 네.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사죠. 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사지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안 사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온다. 그러면 1억이 있으면 저는 갭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점수가 좋고 갭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입주 물량이에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데 갭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자 점수가 좋으면서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을 저는 골라서 1억이면은 최소한 5채에서 10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지방 쪽에서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저라면 1억이 있다라면 시기를 기다렸다가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네네. 뭐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 괜찮은 지역에 갭 투자를 저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 경공매를 하거나. 네. 근데 경공매는 좀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해야죠. 명도도 해야 되고 네네. 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셨다면은 대표님이 1억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갭 투자를 할지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전 바로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하셨고 뭐 이게 뭐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죠. 지금이라도 너무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이밍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치고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투자기에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